반갑습니다. 공부를 못 찾아갖고 좀 밑에 내렸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 상황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 조만간에 백신 접종이 이제 되면서 조금씩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얼마나 생겼으며, 또 북한은 어떻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견디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2만 몇 명 했지만은 환자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2020년 1월 24일부터 바로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차단과 봉쇄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24일 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를 하고 모든 교통을 끊었어요. 그래서 항공, 철도, 해운까지 대부분 모든 것을 끊었고, 아직까지 그 차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 교통이 왔다 갔다 하고 물류가 이동을 해야지 이 대무역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도 최근에 와서 중국하고 다시 육상교통로를 열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딘 것 같아요. 백신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처럼 백신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국가들은 유엔 차원에서 지금 공동 구매를 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접종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백신이라는 게 뭐랄까 좀 쟁탈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국면이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인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11월 달을 목표로 해서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교류를 시작할 거냐, 문을 열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북한은 아마 이게 보건의료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절병 사례를 예로 든 것은, 아프리카 대절병이 뭐냐면은
이게 돼지에 걸린 건데 이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휩쓸고 북한을 휩쓸고 우리 한국에 이제 발병한 거는 2019년 5월 달에 강화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게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되면은 그야말로 돼지를 그 지역에 있는 돼지를 다 살처분하거나 또 예방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남하를 막기 위해서 강화도, 김포, 파주, 군산 이렇게 접경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왜 끝나지 않았냐? 이게 비무장지대의 멧돼지들, 야생 멧돼지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철조망도 쳐보고 사냥꾼을 동원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동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벽산맥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여기는 완전 남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홍천에서, 영월에서,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뉴스가 지난주에 나오고 그 지난주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축 전염병도 그렇고 코로나와 같은 인간 전염병도 그렇고 이게 우리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남북한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탈출을 해야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고 접촉을 해야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자신있게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방역협력에 호응하고 같이 풀어나가야지 결국에는 끝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안보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나죠. 산불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에도 한 2년 전인가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백산맥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면은 항공 헬기가 떠서 물을 싣고 산불을 끕니다. 근데 문제는 산불이라는 게 위로 내려갔다 올라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항공 헬기가 최소한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까지 가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남쪽만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에서 북쪽 지역에서는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이쪽을 끈다고 하더라도 계속 타고 있으면은 며칠 지나면 다시 밑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하면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4km 구간이니까 결코 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무장지대 전체만이라도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에 대한 공동 방역, 산림병충해
전염병충해도 다 나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튼 여기 이제 부산이고 남쪽이다 보니까 조금 경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라리아 예방약을 북한에 지원했을 때와 지원하지 않았을 때 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달라집니다. 목이라는 게 무슨 뭐 상팔선을 거기서 스톱하지는 않잖아요. 말라리아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안보 분야에서 최소한 접경 지역만이라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매우 크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좀 나누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돼서 공동 협력할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북 정책,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거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외교부 라인의 공통점은 오바마 정부 때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 국무부 장관, 그리고 NSC의 아시아 담당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 때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고, 이란 핵 합의를 풀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또 실무적 의견을 나누고, 또 정상들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이제 결국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미국이 아시아 외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놓은 거죠. 그래서 취임 직후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쿼드라고 해갖고 4개국, 그러니까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 4개국의 중심으로 해서 큰 틀에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미얀마가 지금 현재 군부대타가 벌어져서 정말 천인공노할 이 시민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오늘 같이 5.18 광주 항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인식을 하고, 또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미얀마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게 미얀마를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미얀마 사태가 해결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에는 쿠데타를 하면은 최소한 중국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거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지원은 없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또 유엔 차례에서 논의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미얀마를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각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완충 공간에 있는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한번 협력을 해보자 하는 논의들도 또 있기도 해요. 군사 분야는 지금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죠.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까지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 됐고 점점 더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에서 항공모함이라든가 해군력을 발달시키고 있고 미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맹국의 협력과 주변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특히 대만 이런 문제들 관련돼서 긴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군사 분야의 경쟁은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위상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최근에도 몇 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아찔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근접했다든가. 근데 이게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접근전이 벌어지면은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출동을 하기도 하고 한반도에서도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와 관계없이 미중 간의 경쟁에 우리가 연루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기술 패권 분야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새로 짜겠다. 중국 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대만 기업들을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를 끊어버리고 미국의 공장을 만든다든가 또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엮으려고 하는 백악관에도 초청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만 하더라도 가장 큰 시장은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존재하면 모를까? 지금은 그럴 만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일종의 생산 과정에서의 공급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소비 분야에서 과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앞으로 AI 분야라든가 또 통신, 5G 문제라든가 점점 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자꾸 이제 도래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를 해야지 나름대로 뒤틀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지킬 수 있지 않겠다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라는 게 가치 분야, 군사 분야, 기술 분야 점점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고 그것이 남북 관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핵 문제도 보면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란 핵 문제고 다른 하나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이란 핵 문제는 알고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주요 인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백악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오바마 정부 때에 오바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외교 분야의 성과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두 번째가 이란 핵 합의, 세 번째가 쿠바하고의 수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알다시피 트럼프 정부 때 이 세 가지를 다 파기하게 됐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는 탈퇴를 했고 이란 핵 합의는 그냥 파기를 해버린 거고 쿠바하고의 수교도 그냥 무효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 파기된 오바마 정부 때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 세 가지를 복원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복귀를 했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 공적 투자를 지금 이미 마련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자 하는 건데 그 협력할 분야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거고 다른 하나가 북핵 문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존 케리라고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고 부통령을 국무장관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했는데 케리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얼마 전에 경쟁을 하더라도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협력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연락을 얻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란 핵 합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 합의는 원래 미국하고 이란하고 양자 협정으로 된 게 아니고 P5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P5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국가를 P5라고 얘기합니다. P라는 건 그 퍼머넌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독일까지 포함이 되었고, 그 국가들이 이란 핵 합의에 다자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란 핵 합의는 다시 일단 가동을 했습니다. 미국은 잠깐 틀어져 있지만은 지금 P4 중심으로 해서 이란하고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쿠바하고의 관계는 그거는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쿠바도 지금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되고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퇴진하고 새로운 지도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지도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쿠바하고 관계도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다르게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핵 합의는 이제 빨라지는데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도 있죠. 가장 큰 차이는 핵 개발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란 핵 합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허용해 주겠다. 그 대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대체로 핵물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이 협상의 핵심 과제입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죠. 북한은 무기화 과정이 훨씬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이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아니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플루토늄은 원자로에 생산하는 거고,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라는 걸 통해 갖고 생산하는 방식인데, 북한은 처음에는 플루토늄 생산 방식으로 연변에 있는 오메가2 원자로를 유지를 해서 핵물질을 생산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갈아탔죠. 원심 분리를 통해서 핵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핵물질을 갖고 핵실험을 6번 했고, 그 핵실험을 6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형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는 이 핵무기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폭탄은 핵분열 원리를 이용해서 폭파하는 방식이고, 수소폭탄은 핵융합하는 방식으로 원리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과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격발을 해야 됩니다. 격발을 하는데 폭탄을 그 양쪽으로 배치를 해갖고 일단 폭발을 시키고, 그 폭발력으로 핵분열과 핵융합을
격발하는 방식인데, 인류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실전에 사용된 것은 딱 2번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 8월 13일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사용된 핵무기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거를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레이더로 감지게 되고 또 요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반수단, 즉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만 그거를 발사할 수 있는 건데, 미사일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소형화, 작아져야 됩니다. 경량화, 가벼워져요. 왜? 그 탄두에 그걸 붙이려고 이걸 싣고 가려면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핵무기를 미사일에 싣고 갈 수는 없어요. 엄청 크고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해석관의 핵실험과 이탈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대체로 소형화에 성공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방식인데, 대륙간, 그러니까 10,000km 이상 날아가려면은 대륙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진입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북한이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실험하고 있고,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북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재 문제를 핵 폐기가 목적이고, 제재라는 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게 남북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도 현재 이게 제재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야에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재라는 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재라는 거는 그거 말고, 그때는 주로 이제 군수 문자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걸 이제 제재 대상을 삼았다면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제재는 강도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여기 이제 했지만 2017년은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도 하고 막 탄도미사일도 쏘고 막 했죠.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4건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재로 보면은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로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제재의 성격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군수물자,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기술이나 금융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이때부터는 아예 북한의 경제력을 약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일반 경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석유가 들어가는 거, 원유나 정유,
그거를 제한하고 한도를 더 낮추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수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했던 거 광물이 금지가 되고 개성단이 중단이 되고 나서 이제 개성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중국하고 의류 인가공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그러니까 북한이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를 중동 국가, 쿠웨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중국, 또 러시아 여기에서 있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취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의 해외 노동자들이 귀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물선이 운행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역 수익을 보면은 수출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2011년에 43억 달러를 수출했다면은 2018년에는 3억 달러.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표에 보면은 수입은 또 많이 안 줄어요. 왜냐하면 꼭 수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식자재라든가 기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은 확 줄었는데 수입은 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고 무역 적자 발생하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 경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북한이 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서 적자 폭이 너무 커지니까 무역 외 수지, 관광에서 달러를 몰아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2019년부터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원상 발맞이고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2020년 1월 1일 딱 되니까 모든 교통을 끊고 관광객의 95%는 중국 관광객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중단돼 있고 관광객이 0명이 되니까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과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기둥이 세 가지입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있고 평화 프로세스가 있고 경제공동체 프로세스가 있고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왜냐? 경제공동체는 제재 때문에 안 돼요. 제재는 왜 됐냐? 핵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핵 문제가 진전이 돼야지 제재도 풀리고 그래야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근데 핵 문제를 풀려면은 한반도 평화 체제 이 부분 상응 조치가 함께 풀려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목표로 두고 지금부터 그 목표까지 이 세 분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국회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법적인 평화가 있고 사회성의 평화가 있습니다. 법적인 평화라는 것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이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 선언이죠.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정책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 선언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휴전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휴전 체제에서 종전을 선언했을 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되겠지만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이제 법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언제 맺을 거냐, 그 안에 무엇을 포함시킬 거냐, 우리들이 많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많이 논의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해야죠.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최근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과 관련돼서는 평화협정이 여러 번 맺어졌죠. 1999년에도 하터 대통령 시절에 캠프 데이비드로 불러갖고 끝장 토론을 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인 총리, 지테 사다트 대통령, 다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았죠.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93년에 오슬로에서 다시 만나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을 또 맺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의장도 참여하고 했죠. 근데 그때도 오슬로 협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중동은 거의 노벨 평화상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지금 저렇게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인 사실상의 의사 실력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체제 논의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에 할 때도 이제 저 내용이 들어가고, 97년부터 99년에는 실제로 제네바에서 사자회담이 열렸어요. 남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사자회담이라는 게 6차례의 동회담이 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달에 북한하고 미국의 최초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에도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비핵화와 함께 한다는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돌아가야지 평화와 경제가 서로 선순환하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철도 분야는 2018년에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구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거기에 철도 관련된 연구자들이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으면 첫 번째 역이 판문역입니다. 북한에. 그 판문역에서 기관차를 갈아 끼우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철도의 용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우리 승무원들이, 우리 전문가들 탔지만은 기관차는 앞에 이거를 갈아 끼우고 시립주까지 올라가고, 또 동해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동영산부터 두만강까지 한번 났습니다. 쭉 그래도 보면서 노반이나 침목이나 자갈이나 그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더라. 또 터널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어떤 데는 막 일제시대 때 해놓은 그 목재로 된 나무도 있기도 하고, 속도가 안 나죠. 속도가 기차가 다니긴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천천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철도라 그러면 최소한 시속 60km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 1차 조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를 하려면은 정밀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018년 11월달, 12월달 입사를 했는데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서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자. 그래서 지금 동해선은 지금 이제 동해 남부선 부산에서 포항까지는 기차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3차까지 동해 중부선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2년 정도 되는 완공돼요. 그런데 강릉부터 제주까지는 철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해 북부선이라고 하는데 그 동해 북부선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빠르면은 올해 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동해 북부선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동해선 전체, 동해 남부선, 중부선, 북부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북한에는 동해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베리아 했던 철도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비무장지대 관련돼서는 지대 제고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문화재나 역사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전쟁의 총성이 끝난 지 7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유해를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비무장지대가 이제 접경지인데 격전지 거기에 유해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로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남북한의 병사들뿐만 아니고 미군도 있고 중국군도 있고 또 연합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의 병사들도 지금 수습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국 정상회담에서 화살머리 고지부터 시범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하자 해갖고 지금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아프리카 내시절병 때문에 좀 중단됐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미군 유해도 발굴했고 프랑스군 유해도 발굴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 국방부 장관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전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DMZ 자체적으로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대면 학생들은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보고 읽고 이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우선 저희 대면 학생들이 질문해줬는데요. 이제 장관님 원하는 이파리가 있으신지. 하나 해볼게요. 예,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게 보냈을 때 남북관계 진전이 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오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부터 그것도 하고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 공동 방역이 이루어져야만 한반도 전체적으로 동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 전염병이나 인간 전염병이나 이게 한 국가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와 연합 그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남북 관계에서도 그런 능력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이게 이제 통일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큰데 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통일이 되느냐,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에 달려있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추정해놓은, 경제학자 추정해놓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걸 아주 쉽게 요약을 해보면은 남북 간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통일 이전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통일 비용을 그만큼 줄이는 거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동독과 서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됐을 때 이제 30년 넘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그래서 동서독 통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공한 통일로 보여지고, 초기에 이제 동독하고 서독 사이에 이제 경제적 격차 때문에 약간 동독 정체성과 서독 정체성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심리적인 벽으로 작용을 해서 통일 한 20주년까지만 하더라도 베를린 장벽은 붕괴했지만 마음의 벽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30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통일될 때의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하고 지금 남북 간의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통일됐을 때 동서독은 한 4배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격차가 아마 통일 이전에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북한의 경제가 회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려면 이제 제재도 완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개방을 통해서 경제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통일을 생각했을 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이건 협상을 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핵 문제라는 게 30년 됐습니다. 89년에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영변 지역에 원자로 비스무리한 걸 발견해갖고 그때부터 저건 뭐지? 이렇게 돼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거는 사찰해야 된다.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해서 북핵 문제라는 게 생겼고 지금 이제 30년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협상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을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군비 경쟁을 그야말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반도 차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로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코 쉬운 협상이 아니다 하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는 것도 누구든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비대면으로도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 경쟁 심화에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라는 비대면 질문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비대면 화면을 보시면 학생분이 이제 장관님께 미중 경쟁 심화에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회담이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하는 시점이라는 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는,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중 밀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정치, 군사, 경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아주 가까워지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북한과 미국 관계는 교착이 지속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도 한중 간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중국의 전략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일종의 미중 간의 완충 국가들, 미중 간의 경계선에 있는 완충 국가들, 북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도 그렇고 서쪽으로 파키스탄, 기타 등이 하나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완충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거고, 인도적 지원도 확대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다면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 동북아 질서 자체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적대적인 경쟁이라는 게 지속이 되는 건데, 중국은 또 그런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중국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중 간에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을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서 외교적 협상으로 성공시키느냐. 다시 얘기해서 한반도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분리해내는 것. 그게 우리 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통일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여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북핵협상 재개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도 시작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장기간 교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방역협력 같이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또 큰 틀에서의 국회협상을 재개하면서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의 어떤 개선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문을 닫은 상황인데 백신 공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은 이제 유엔 차원의 저개발 국에 대한 백신이 지원 대상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일정한 양이 할당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직은 아닌데 조만간에 아마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자체 백신이 있고 러시아도 자체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 본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게 통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하면은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 연방제잖아요. 연방제라는 거는 각 주마다 다 다른데, 연방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큰 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나라들, 벨기에 같은 경우도 연방제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연방제입니다. 벨기에나 스위스나 이런 국가들은 언어가 달라요. 벨기에만 하더라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방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인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나라를 유지할 거냐 하다 보니 연방제로 하는 거고요. 스위스 같은 데도 땅은 좁지만은 산이 많으니까 다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제 하는 거고요. EU처럼 국가연합 형식의 형태들도 있고요. 영연방 같은 데도 있고, 또 중국 홍콩, 중국 대만, 기타 등등 이런 일국 양제 형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통일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가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당장에 어렵다면은 우리 남북연합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군사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해서 사실상의 통일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통일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통일 개념 넓히면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미공군기지에 대해 부정적인 긍정적인 공화입니다. 이거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미일 관계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인미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더 확대를 하고 더 강화를 하고 더 구체화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안보 전망이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요? 궁금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강조한 것들도 이게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은 동시에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작게는 뭐 동북아 질서, 근데 동북아 질서라는 것도 다 강대국이 참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동북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질서 변화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목을 좀 넓게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그 대비를 했겠죠. 일본이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율곡 이기가 얘기한 대로 10만 장병들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국제정세의 흐름에 너무 둔감했다. 그리고 명청 교체기 마찬가지잖아요.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제정세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면은 훨씬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북 철도 연결 공사가 완공된다면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철도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화물하고 여객. 물론 물류라는 거는 배로 옮기는 물류가 있고 기차로 다니는 물류가 있고 비행기로 다니는 물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달라요. 비행기를 다니는 거는 이제 부피가 작고 금액이 높은 반도체 이런 거는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시간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배로 다니는 거고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기차는 또 기차대로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든가 러시아 국동이라든가 또 우리 중국 동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물류가 이제 필요한 거고 여객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 2번 정도 타봤어요. 그리고 몽골리안 횡단철도도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까지 30몇 시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한 4박 5일 정도 타봤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하더라도 9288이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6,288km, 지구 둘레의 3분의 1, 14박 15일 동안 가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타면은 한 이틀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지를 비비죠. 지겨워. 근데 그거에 지나면은 기차 여행이라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또 낭만이 있습니다. 다 침대 가니까 자기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식당간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역마다 다 서요. 작은 역은 5분, 큰 역은 30분. 서면 이제 거기 구경도 하고 동네 음식도 사 먹고 나름대로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 내려갔고 날카로스에서 뭐 며칠 자기도 하고 고비사고하고 내려와서 여행도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런 그 대륙 철도를 한번 꼭 타보세요. 이 상상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일본도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동해선이 북부까지 되면 부산에서 제신까지 꽤 나름대로 길지만은 경치가 좋잖아요. 동해안을 따라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동해안의 여객 그 수요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이 자국보호민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제 제재가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 문제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는 딱 5개 국가밖에 없어요. 이걸 P5라고 얘기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자기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다른 나라 합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에 합법성은 부여하지 않지만 제재도 하지 않고 이런 국가들이 몇 개 국가가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력한 비확산 체제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비확산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제재는 학생 주장처럼 제재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도층보다는 주민 중에서도 취약 계층이 훨씬 더 제재 피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인도적인 위기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하는 거고요.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동해 북부선을 연결할 수 있겠는데, 동해 북부선은 언제 완공되나요? 예, 동해 북부선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철도입니다. 제주는 우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여기고요. 강릉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북 관계와 관계없이 공사를 하게 되고, 올해 이제 설계를 마치면은 공사기간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동해 남부선, 동해 중부선, 동해 북부선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남쪽 안에는. 북한이 핵을 터뜨릴 수 있나요? 터뜨릴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터뜨리면은 북한도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군사용 무기가 아니고 정책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진 상태를 서로 전쟁을 억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갖고 MAD라고 얘기해요. MAD가 영어로 뭔 뜻입니까? 매드, 미쳤다. 왜 매드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매드는 약자인데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핵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처 서로 어시어서 확실하게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죽는 것 같아요. 그죠? 바이든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 없는 유리한 점이 있는지, 또는 무엇인지, 요것만 이제 하고, 대충 비슷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 물론 한미 간에,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소통을 하고, 또, 공통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미동맹이라는 게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고 미국은 다양한 현안 중에 하나이고 우선순위에서는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익의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외교는 국익을 추구하는 거고 동맹이라는 것도 그 이익과 이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 이익을 내 나라 이익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동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좀 더 소통이 활발해지고 합리적이 되고 그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것이 동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해서 결국에는 통일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과제를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목을 좀 넓게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그 대비를 했겠죠. 일본이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율곡 이기가 얘기한 대로 10만 장병들이나 이런 거를 준비했을 텐데, 그런 국제정세의 흐름에 너무 둔감했다. 그리고 명청교체기 마찬가지잖아요.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제정세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면은 훨씬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북 철도 연결 공사가 완공된다면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철도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화물하고 여객. 물론 물류라는 거는 배로 옮기는 물류가 있고 기차로 다니는 물류가 있고 비행기로 다니는 물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달라요. 비행기를 다니는 거는 이제 부피가 작고 금액이 높은 반도체 이런 거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시간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배로 다니는 거고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기차는 또 기차대로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든가 러시아 국동이라든가 또 우리 중국 동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인기가 이제 필요한 거고 여객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 2번 정도 타봤어요. 그리고 몽골리안 횡단철도도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까지 30몇 시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한 4박 5일 정도 타봤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가면 정말 좋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하더라도 9288이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6,288km, 지구 둘레의 3분의 1, 14박 15일 동안 가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타면은 한 이틀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지를 힘들죠. 지겨워. 근데 그거에 지나면은 기차 여행이라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또 낭만이 있습니다. 다 침대 가니까 자기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식당간에서 서로 토론하고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역마다 다 서요. 작은 역은 5분, 큰 역은 30분. 서면 이제 거기 구경도 하고 동네 음식도 사 먹고 나름대로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 내려갔고 알파로스에서 뭐 며칠 자기도 하고 고비사고로 내려와서 여행도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그 대륙 철도를 한번 꼭 타보세요. 이 상상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도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동해선이 북까지 되면 부산에서 제주까지 꽤 나름대로 길지만은 경치가 좋잖아요. 동해안을 따라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동해안의 여객 그 수요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이 자국보호민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제 제재가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 문제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는 딱 5개 국가밖에 없어요. 이걸 P5라고 얘기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자기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다른 나라 합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에 합법성은 부여하지 않지만 제재도 하지 않고 이런 국가들이 몇 개 국가가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기타 등등. 그리고 나머지는 강력한 비확산 체제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비확산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제재는 학생 주장처럼 제재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도층보다는 주민 중에서도 취약 계층이 훨씬 더 제재 피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인도적인 위기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많은 문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다 하는 거고요.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동해 북부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된 동해 북부선은 언제 완공되나요? 예, 동해 북부선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철도입니다. 제지는 우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여기고요. 강릉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북 관계와 관계없이 공사를 하게 되고 올해 이제 설계를 마치면은 공사기간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동해 남부선, 동해 중부선, 동해 북부선은 연결되는 거죠. 우리 남쪽 안에는 북한이 핵을 터뜨릴 수 있나요? 터뜨릴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터뜨리면은 북한도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군사용 무기가 아니고 정책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진 상태를 서로 전쟁을 억제하는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갖고 MAD라고 얘기해요. MAD가 영어로 뭔 뜻입니까? 매드, 미쳤다. 왜 매드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매드는 약자인데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핵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Mutual 서로 어시어런스 확실하게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자기 스스로 짓는 것 같아요. 그죠? 바이든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한국이 얻는 유리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요것만 이제 하고 대충 비슷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한미 간에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소통을 하고 또 공통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고 미국은 다양한 현안 중에 하나이고 우선순위에서는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익의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외교는 국익을 추구하는 거고 동맹이라는 것도 그 이익과 이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 이익을 내 나라 이익보다 우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동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좀 더 소통이 활발해지고 합리적이 되고 그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것이 동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해서 결국에는 통일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과제를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